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사학회 김윤정입니다. 오늘은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미술사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신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원로와의 대화에서 오늘은 권영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권영필 선생님께서는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초로 중앙아시아 미술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셔서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 권영필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주수환 선생님과 김종복 선생님 두 선생님을 패널로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영필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미학 전공으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3대학 미술사를 수학하시고 독일 쾰른대학 미술사학과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69년부터 78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역임하시고 파리 국립기매박물관 객원연구원, 독일 쾰른 시립동아시아박물관 객원연구원을 거쳐서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고려대학교 고고미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수상사항도 많으신데요. 근정포장을 수상하셨고요.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우연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도 많으십니다. 역서와 공저를 포함해서 총 14권의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최근에 실크로드의 에토스, 선하고 신나는 기풍이라고 하는 저서를 포함해서 렌투스 양식의 미술,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등 아주 후학들에게 많은 자료가 되고 있는 좋은 저서들을 많이 저술하셨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아시아 뮤지엄 연구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패널을 맡으신 두 선생님께서는 주수환 선생님은 아마 고려대학교 그 재학 시절에 권영필 선생님한테 그 지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종복 선생님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절에 권영필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겸임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과 권영필 선생님의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그 원로 선생님들이 아니셨다면 지금 그 한국에 이 발전된 미술사가 있었을까 생각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그 한국 미술사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는 이 자리에 그것도 특별히 또 제가 배웠고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권영필 선생님으로부터 고려대학교에서 학부 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정말 금단의 나라였었는데 수업 시간대에 학부 때 아주 일찍 저로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런 미지의 영역이었던 중국과 실크로드의 생생한 자료화면과 또 그런 연구 성과와 더불어서 유럽의 학문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권영필 선생님은 저희 그 학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되어주셨던 그런 분이셨고 더군다나 수업 때마다 항상 단정하게 입으시고 반짝이는 구두와 또 이 멜빵과 또 왕진 가방 같은 그런 멋진 가방을 들고 오셔서 정말 참 학자란 이런 분이구나를 늘 절감하게 되고 또 그 뒤를 정말 따르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때 수업 들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 실크로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렇게 막 그 재미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실크로드를 공부하셨을 때는 지금이야 뭐 실크로드는 너무나 인기 있는 주제이고 또 많은 학술 대회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유행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이제 권영필 선생님이실 텐데요. 이제 미학을 공부하셨으면서 어떻게 미술사를 또 공부하시게 됐고 또 나아가서 그런 그 당시로선 정말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실크로드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고 보니까 미술사학회의 집행부가 상당히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갑자기 6, 7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학부의 그 학교를 다닐 때의 이게 모습인데 1962년에 그때 제가 2학년인가 3학년, 2학년입니다. 그때 봄 야유회를 가면서 중간에 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박의현 미학과 주임교수 선생님이고 저는 그로부터 한 4번째 안경 쓴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2학년 때인데 근데 박 교수님으로 말하면은 경성제육대학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은 고유섭 선생님의 그 후배입니다. 4년인가 후배 되시죠. 그래서 철학과에서 이제 미학을 전공하시고 고유섭 선생님은 미학과 미술사를 동시에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대학 초학년서부터 여러 해 동안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때의 사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미학에서 미술사로 전이하게 됐는가 그 얘기인데 미학과의 강의는 이제 아마도 경성제육대학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합니다만 대부분 칸트나 헤겔의 상당히 무거운 그런 그 독일 관념론 미학을 공부하게 됐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또 미적 감정론이라든지 감정이입 이론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잠깐 여기 먼저 거쳐 지나가죠. 여기는 이제 그 박연 선생님과 또 한 분의 김정록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일찍이 북경대학에서 동양미술사와 동양미학을 공부하셨죠. 아주 오래전이죠. 아마도 30년대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나중에 미학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선생님께로부터 이제 동양 관계를 배우게 됐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의 연속을 보면 미적 감정이입, 감정이입 이론에 대한 건데 이게 1962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에 이제 원서 강독이죠. 독일어로 된 걸 이제 강독을 해서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배운 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학과에서는 미학만 한 게 아니라 이 미술사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과목들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인리히 멜플린의 그 소위 말하는 미술사의 5대 개념 비교하는 거, 그것도 학부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당시 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상당히 그 난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칠판에 쓴 걸 베낀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걸 속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5대 개념을 다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상당히 어렵기도 했지만 대학 1학년 때 조금은 자극적인 신선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나 그때는 한국의 어느 곳에도 다 비슷한 사정이지만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또 뭐 하물며 슬라이드 같은 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책을 참고하고 책에 나온 그 도판을 참고하는 정도로 이제 지나가게 됐었죠. 그리고 아까 김정록 선생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동양미술 사상 또는 서화론 이런 과목을 가르치셔서 그건 이제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대로 이제 배웠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동양 쪽의 그 학자들은 다 익히 아는 소위 그 당나라 장원원의 역대 명학입니다. 이걸 이제 그때는 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일본말을 좀 안 됐습니다만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교재를 삼은 거죠. 근데 이걸 그때 그 김영육 선생님부터 배우고 해서 이제 저희 말하면 동서양의 미술사의 기본적인 거는 익혔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후에 선택 과목으로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는 선학이신 그 진홍섭 교수님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리포터를 쓰러 한강 건너, 그때는 뭐 버스로 가는 길도 없고 배를 타고 무밭 배추밭을 지나서 이제 어디입니까? 봉은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본전물이 제가 이제 관심 대상인데 그걸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 특징을 적고 그건 뭐 양식이라는 관념은 별로 없고 그냥 감상문을 쓰듯이 해서 이제 선껏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부 때의 일인데 그러면은 제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술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1963년에 미학과에 강의를 나오신 박래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박래경 선생님은 그때 미학과에 오시기 전에 1년 전만 해도 독일 미넨대학에서 서양 미술사로 이제 공부를 하고 미학과로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강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소개한 책 가운데에 쿤스트 und 바르하이트 미술과 진실이라는 조그만 그 책이 있었는데 그게 초판이 1958년에 나온 건데 제가 배운 거는 63년에 배웠으니까 아주 신선한 내용이죠. 한국엔 뭐 전혀 그게 소개가 안 돼 있었는데 좀 부대 설명을 하면 충무로에 소피아라는 작은 서점이 있는데 거기는 순전히 독일 서적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바로 샀죠. 강의 시간에 소개를 받고는 사가지고 그걸 교재로 하는 걸 이제 선생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읽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게 미술 작품을 분석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건 바로 미술사의 본령이구나, 본질이구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어려운 칸트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이 미술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학 3학년 때인데.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미학하고 미술사를 합치는 그런 부분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69년에 박물관을 갔습니다. 왜 박물관을 갔냐? 그때까지 서양 관계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박물관에 취직을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박물관에 공부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최선우 선생님 지도를 받고 그랬는데
그 박물관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독부 박물관 이래로 소위 그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중앙아시아 미술품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국립박물관에 그대로 이제 이어져 와서 그 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관장님으로 계셨던 김정 박사님이 이 유물은 세계적인 유물이니까 우리가 잘 보존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전문 연구가도 양성해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박물관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막 그 경주에서 발굴이 시작돼가지고 천마총 발굴을 하고 그 유물이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들어와서 보존 처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 프랑스에서 이제 고고학자 한 분이 왔어요. 베르나르 골리에라는 고고학자가 박물관에 이제 예방을 와서 거기서 그 천마총 발굴품을 다 보게 됐죠. 그 이분이 저 이제 그때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그분 옆에서 무슨 말씀하나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훌륭한 유물이 한국에 있었느냐.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불란서로 며칠 있다 귀국하면서 그때 문광부가 아니죠. 그때 거기 장관한테 제가 불란서 가면은 신진학자를 한두 사람 불란서 가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돕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이태 그 다음 해에 그분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젊은 학자들을 선발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제가 중앙아시아 미술사를 공부하는 목적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파리에 이제 가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진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 69년에 박물관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년도에 마침 그 미술과에서 호남 지방의 사찰들에 있는 부가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9년부터 시작해서 70년도에는 이게 서남사에서 불화조사하러 이제 박물관 멤버들이 내려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바른 쪽이 강호광 선생, 그 다음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과에 계셨던 그 이준구 학예관, 그리고 주지 스님, 그 다음에 간성박물관의 최한수 실장, 그리고 정영모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들이 여름에 한 달 동안 이제 가서 집중적으로 불화를 조사했던 때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맨 바른 쪽은 직원길 관장, 그 다음 가운데가 접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원자력을 공부하러 파리에 왔던 분들인데 시골 있을 때 어학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 동기들이라 이렇게 하다가는 파리 구경 못하겠다 싶어서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파리 시내 나가서 구경하고, 왜냐면 전부들 공부가 바쁘니까 시내 나가서 뭐 이런저런 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동황 벽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유명한 그 폴 필리오 고고학자, 그분이 1908년에 이제 동황 석굴에 가서 벽화는 이제 석실에 있겠지만 그 뭔가 여러 자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석실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하고, 거기서 왕후 전축국정도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김해박물관에 자료를 다 남겨뒀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장면은 바른 쪽에 있는 거는 이 볼 펠리오가
도남 석굴에서 발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한 건데 잘 안 보인다면 거기 쓴 한문 글씨가 뭐 전문 한문 연구가 이상으로 아주 명필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기록을 하고 그 밑에 불어로 이제 특징을 적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니까 제가 이제 갔을 때에 1975년과 6년 사이에 파리 대학에서 그 분야 강의를 하는데 강의원 선생님이 니콜라 방디에라는 교수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갤리오의 노트를 대본으로 해가지고 벽화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대학원 강의로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86년에 그 강의한 것들을 그 방대일 교수가 다 풀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벨리오서부터 연속되는. 그래서 이 방대 교수를 말하면은 볼 벨리오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86년에 책이 나왔다는 건 참 세계 학계로서도 큰 그 소득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제가 그 한국 미술하고 실크로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고대 한국 미술은 실크로드 미술의 중요한 갈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의 시각에서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파리 유학은. 그런데 제가 76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77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중앙아시아 미술사를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미술사 강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강의는 한국 미술사를 세계 미술사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그 지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안유진 교수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서 홍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교수의 그런 시만이라고 그럴까, 그 중요한 인식이 바로 홍대의 중앙아시아 미술사 강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덕분에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였죠.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한 가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때 봉은사 가는 게 그렇게 길이 어려웠었구나. 그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만약에 봉은사 불상을 안 보시고 그때 강남 땅값을 보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미술사의 길로 접어들지 않으셨을까. 저희로서는 선생님께서 계속 불상을 연구해 주신 덕분에 미술사학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권영필 선생님께서 그 고대에 처음 오셔서 첫 수업 시간 때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일 첫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어나 독어 교재를 사용해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시길래 당시 학생들 중에 불어 독어 읽을 수 있는 학생인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도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그럼 혹시 여러분 중국어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있으십니까? 그랬대. 그 고등학교 때 외고를 나와서 중국어 전공인 동기가 한 사람 빼고는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약간 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좀 낙담하신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일본어랑 영어 책밖에는 못 보겠군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 수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방금 그 선생님의 그 학창 시절을 보니까 뭐 독일어 책에다가 또 그 프랑스에서 그 학자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감탄하시는 말씀도 들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세계를 누비실 준비가 되셨었구나 이런. 아니요. 그런데 예. 그 고리에 선생은 네.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것을 보면은 이제 매우 이른 시기에 프랑스, 독일 또 실크로드를 답사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연구하셨던 분야대로 어떤 노매드적인 선생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노마드적인 삶이 아니셨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자크 아탈리의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인류가 그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그 노마드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 실크로드가 더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연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그 실크로드를 연구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노마드적인 삶과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는 대답을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노마드의 속성은 뭐 물론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유목민처럼 뭐 집 자체를 떠매고 어디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달리 말하면 그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신선함을 느끼고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이 여행에 관한 조건을 새롭게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외국 그 이웃 사람하고 저하고 서로 그 교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제가 이 다음에 귀국하면 당신이 나중에 그 동아시아 오고 싶으면 우리 집 와서 여행 그 호텔 대신에 묵어라. 그 대신 내가 또 다시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 당신 집에 묵는 게 어떠냐. 그렇게 그 어렵지 않게 그런 그 교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여행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노마드의 그 문화적인 특징 가운데는 단순함이라고 할까요? 심플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미술하고 관계에서 지어보면은 물론 우리 자신도 생활 속에서도 그런 그 심플한 구조라든가 단순함에 대한 그 정서 반응을 즐기는 건 사실이지만 미술은 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을 조금 본다면은 소위 그 복잡한 구성 같은 거를 피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 중에 단색화라는 게 있습니다. 단색화가 근자에 유행을 해가지고 세계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기 선생의 작품도 사실은 멀리서 보면 그게 단색입니다. 청색조 또는 황색조의 단색이죠. 디테일은 사람을 그렸거나 깨알같지만 멀리 보면 단색조죠. 그래서 김한기의 그 그림도 단색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나 박서보 화백은 이건 완전히 단색화죠.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긴 합니다만, 또 하나 그런 그 단색하고 관계, 또 그 심플한 구조 관계에서 보면 우리의 그 이우한 화백이 근자에는 자연 상태의 바위를 그냥 갖다가 설치 미술이라고 보통 그럽니다만, 뭐 화면이라고 해도 좋죠. 밑에 쇠판대기가 있죠. 화면이죠. 거기다 갖다 놓고 작품을 주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심플의 극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현대 미술이 이런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건 이건 노마드와 어떤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사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고유석 선생의 그 무기교의 기교,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은 단순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김정복 선생님께서 또, 네. 또 여쭤보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권영필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여러 과목 들었습니다. 동서미술 교섭사, 또 독일어 미술 강도, 또 한국 해화사 수업 등 여러 수업을 들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미술 작품을 직접 실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저희 학과에서는 봄과 가을에 매번 답사를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선생님께 배운 또 선생님을 존경하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수업 시간에 중국 미술이나 일본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히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때 직접 거기 현장에 학예원으로 참여하신 소감을 들려주시면서 미술사학으로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경에는 선생님께서 우연한 계기로 당시 정양모 선생님과 같이 오사카 만바 태양의 탑 앞에서 찍은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고 보여주신 적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9년에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1970년도에 일본에서 아까 지리자가 얘기한 것처럼 엑스포 70이라는 그런 큰 경제문화 행사를 했던 거죠. 그 생각한데는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인상을 쇄신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습을 과시하고 또 문화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세계 만방에 펼쳐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서는 아주 거국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에 일본이 오사카 교회 센리라는 곳에다가 4, 5층짜리 빌딩을 짓고 그걸 지금은 민족학대학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다가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국보급의 문화재를 이제 초치해다가 거기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고 전시 개념을 조화의 발견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건 아마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세계의 문화, 세계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 속 깊이 담겨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시를 Discovery of Harmony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본은 20세기 초부터 실크로드 연구에 학계에서 상당히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라토리 브라키치라든가 이가미 나미오 같은 학자들이 그건 세계적인 학자죠. 실크로드 연구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명대학 사학과의 교수들은 대부분 이 동서문화교류사 여기에 집중했던 거죠. 근데 그런 학적 배경도 있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전시회가 준비가 잘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서공천 금관을 비롯해가지고 가문사지에서 출토된 사천왕상 그리고 이제
반가차 이상, 국보 83호로 되어 있는 반가차 이상 이렇게 여러 점을 출품을 해서 그 아까 말한 전시장에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유물로 같이 어깨를 나라면서 이제 전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서는 국보를 거기에 출전시켰으니까 큐레이터가 가서 그 유물을 관리하고 그런 일종의 그 의무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여기 있죠. 정양모 선생님이 보입니다만 정양모 선생님이 먼저 가서 몇 개월 계시고 제가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5월 달에 70년 5월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래 가서 보니까 동서 미술의 교섭이라고 그럴까? 그 이집트 물건, 메소포타미아의 물건, 이란 물건, 뭐 동서의 명품들을 다 갖다가 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피카소의 작품 등등 그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놔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시골 사람이 갑자기 눈뽕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가서 근 반년 동안 보다시피 해서 이제 그걸 익히면서 혼자 생각에 이 유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동서미술을 같이 모아놔가지고 아마 아까 그 조화의 발견이란 주제를 내걸기도 했지만 문명 교류, 실크로드의 만남이라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거기 드러나는 거죠. 그 작품들을 매일 보고 있느라는. 그래서 거기에 물론 한국의 국보 유물이 가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세계 미술 속에서의 한국 미술의 위상이 어땠나 그런 그 대명제가 다시 떠오르고 인식을 깊이 있게 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그 김정복 선생이 엑스포를 보고 어떤 느낌이 있었냐는데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한국 미술의 세계 미술 속에서의 위상. 예. 네, 질문 하나 제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세대로서 드물게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독일에서도 미술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그 독일 미술사 이론에 대해서 원서 강독을 해주시면서 원정 강독을 치밀하게 하는 방법을 강조해 주셨고 또 유학 경험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그 문화적 특징이나 학풍 같은 게 선생님께 굉장히 어떤 체험적으로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소장 도서 같은 것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기증을 하셨는데 그 일부는 그 독일에 있는 한국학 대학 어느 대학에 한국학이 있는 대학에 기증하신 얘기를 좀 들은 일화가 있는데요. 선생님께 그 독일 쪽에 조금 더 애착이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술사학께서는 그 독일어 문화권의 미술사 방법론을 서로 공유하는 흐름이 있어 왔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독일다운 제도에서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는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험을 이제 했는데 주로 파리에 있는 기내박물관에 이제 그 아까 펠리오 컬렉션도 거기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에 가서 이제 유물도 보고 또 거기 도서실이 상당히 그 책도 많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동양관계 고고미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장이 돼 있어서 거길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자료를 이용했는데 그 도서관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방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런 열람실이 있는데 열람자가 이제 그 사서한테 이 책을 보고 싶다고 넘버를 적어서 주면은 사서가 그걸 끈에다가 원하는 사람 책상 앞에 갖다 놓아주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하루 가서 이제 책을 신청했는데 그 책이 지금 서고에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서 그게 어디다 전화했더니 관장실에 전화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빌려간 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안 보면 내가 그걸 가지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쪽 대답은 안 들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후에 그 책을 제 책상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뭐 그 사람들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의 그 문화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신청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외국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서가 관장실에 전화해가지고 관장한테 그 책 가지러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국서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확실히 한국과 다른 문화 분위기다. 그래서 그때에 프랑스 사람이 외치는 그 톨레랑스, 영어로는 톨러런스죠. 그냥 어떤 평등과 박애 정신이 이런데 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화면에 등장하신 분은 미셸 띠라졸리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김해박물관의 학예관이자 콜레주 드 프랑스 대학의 미술사 교수를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프랑스에 체류하는 동안에 제 그 학문적 후견인으로 이제 저 도와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김해박물관에 자료 조사하러 가면 경납고에 이제 요새 문을 열어주고 무식혼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조사하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속에 이제 그 인터폰이 있으니까 제가 나갈 필요가 있거나 끝냈을 때 인터폰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는데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죠. 제가 딴 사람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유물을 자유롭게 꺼내보고 펼쳐보고 하면 카메라만 못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제가 필기도 보고 노트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찍지 않고 그려야죠. 데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하고 몇 시간이 그 속에 있다가 이제 나갈 때 전화하면 문 열어서 나가고 치면 좀 이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베풀 수 있나. 이 띠라졸리 선생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신분은 그때 바로 그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신분이니까 박물관을 믿고 저 개인보다는 박물관을 믿고 그렇게 하셨던 일이겠지만 하여간에 그건 그 프랑스다운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얼핏 보면은 저 이 사진은 엊그제 컴퓨터에서 빼낸 자료인데 뒤에 책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분의 그 자기 집의 그 서재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파리에 있을 때도 이분이 그 자기 서재를 즐겁게 개방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노트도 오고 복사도 오고 그런 기회를 여러 번 베푸셨는데 이 박물관 경납고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또 서재를 그렇게, 그 좀처럼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외국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그 강의실 외적인 그런 어떤 특수한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 경우도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이제
4,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학적 경험을 했는데, 우선 제도적인 거를 말하면은 대학원 박사과정도 그렇고 대학원 자체가 이제 부전공이 꼭 필요합니다. 박사과정이 부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문의 어떤 그 자기 전공만 대입하는 그 편협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문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고전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사 전공자에게는 라틴어를 국어하는 게 필수고, 동양 쪽에서는 이제 고전 한문을 시험 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독일 그 학문적 전통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진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여기 그 괴포 교수라고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이 괴포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셨었는데, 어떤 독일 학풍이 되게 그렇지만 실증주의적인 그런 학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도낭 석굴 내지는 그 도낭 벽화를 전공하는 사람이 동항을 갈 수 없다, 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관점이 팽배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 사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그 사적인 어떤 공간하고 공적인 공간이 합치된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맨 왼쪽에 이제 괴포 교수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 아래 사모님 계시고, 맨 바른쪽은 오리엔탈 슈테프퉁 오리엔탈 파운데이션의 그 동양재단의 대표이십니다. 회장이신데, 이제 이게 제가 여러 해 동안 독일 신세를 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올 즈음에 잔치를 했다고 그럴까? 이건 쾰른 동양박물관 속에 있는 도서실의 한 코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고기 잔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네 분 모시고 또 우리 가족하고, 그때 마침 이제 서울서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모시고 있을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도서관을 거의 뭐 매일 들락거리면서 거기 사서분들 때도 신세 많이 주고 해서 여기서 같이 함께 다른 코너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그 오리엔탈 파운데이션의 이 회장님은 교수뿐 아니라 많은 그 동양 미술 연구자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이제 모셔서 같이 한담도 하고 식사도 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괴포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사진이 안 보이고 이게 책상서랍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그 석박사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역시 아까 실증주의적 관점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음 해에 이제 프랑스나 또는 그 영국에서 미술 특별전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 강의 과목의 금년도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그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하는 그 특별전시의 주제 중에 소주제를 택해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점수를 매겨서 합격하면
대학에서 이제 여비, 비행기표하고 숙박비를 이제 지불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그 특별전시하는 거기 가가지고 교수 앞에서 이제 바로 그 작품 앞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오케이가 돼야 이제 학점이 나가는 거죠. 그런 제도를 보면 실증주의라는 게 참 실감이 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면 반드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논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프랑스에서의 그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그 톨레랑스를 말씀하신 거를 보고 저도 그 사실 학부 때 교수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었는데요. 다른 수업보다도 그 권영필 선생님 시간에는 제가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고 너무 기초가 없어서 했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잠시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생각에 잠기셔서 언뜻 생각에는 내가 또 사고 쳤구나, 괜히 내가 또 헛소리 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생각하신 다음에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도 그런 그 파리 도서관에서의 그 사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또 지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가서 그런 그 유럽에서의 학풍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미술사는 시기 구분을 할 때 이제 뭐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어떤 그 유럽 문화를 관통하는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 미술사에서는 뭐 통일신라 후기,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 미술에서도 그런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 시대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컨셉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물론 그런 생각도 선생님 수업의 영향이고 가르침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영필 선생님께서는 많은 책을 저술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그 실크로드 미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그 다음에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그리고 렌투스 양식의 미술,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그리고 선하고 신나는 실크로드 미술 등등을 통해서 특히 저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적 소박주의, 아까 그 노마드 문화의 특징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특징으로 잡아내고 양식으로서 언급하셨던 점, 그리고 또 제목에서도 방금 보셨지만 렌투스 양식이라고 해서 하나의 실크로드 미술과 그 영향을 받은 한국 미술의 특징을 이렇게 양식적으로 이름 지어주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굉장한 그 많은 고찰과 경험과 또 관통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면 참 내리기 힘든 그런 이름과 양식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런 걸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한국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독자 이 지금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적 상상력 그리고 미술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05년에 교수신문사에서 주관해가지고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는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유섭 선생 이래로 한국미에 대한 연차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그 개념과 의미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런 때로는 회의 아닌 회의를 갖게 돼서 현금의 대학 강단에서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는 몇 분의 교수들이 이 선학들이 내세운 개념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엮은 게 지금 소개한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이제 두 사람의 논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카르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라는 그 독일 학자가 쓴 한국 조선미술사 그 책에 대한 거를 이제 잡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박물관에 여러 해 이제 근무하면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최순호 선생님에 대한 미론을 제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파트를 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한국미를 최순호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그 전집에 보면 상당량이 됩니다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관계지어서 보면 이 해국 선생님은 도자기하고 목공예에 특별히 그 주력을 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의 미적 특징은 단순과 질방미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이외에 한국인의 미적 토상에서 우러나는 너그러움과 익살, 이걸 이제 거기에 더 보태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저 자신도 해록 선생님의 이와 같은 미론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단지 거기다가 조금 더 제 견해를 덧보탠다면은 자꾸 하신 철학자 조요한 선생이 이제 내세운 국악에서 언급되는 농현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현미는 미술에서 비균제성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할까요? 그걸 이제 최 선생님의 견해를 덧보태는 거죠. 그 밖에는 여러 한국미의 사상적 배경에는 옛날부터 샤머니즘이 작용했던 거로 논의된다는 점을 제가 더 얹고 싶습니다. 거기다. 네. 그 밖에 이제 질문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게 한두 개 더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미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미술사학도에게 아주 그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책 이름 자체를 이제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직관하는 능력,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풀이하는 데에는 칸트의 논의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직관하는 능력인데, 이게 왜 미술사에서 중요하냐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상, 아이디어, 디자인, 그 개념하고 진료하고의 관계가 맞붙어 있다. 그렇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소개했던 벨플린 같은 사람은 작가의 형식 감각은 이미 그가 택한 재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얘기가 얼핏 들어오지 않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석굴암 본전불이라든가 또 이 바미안 석불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그 불상 연구하시는 분은 다 알려진 얘기지만 스투코 기법으로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그 50m나 되니까 제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인이나 작가가 재료의 성질,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디자인 개념,
그게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법적인 거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작품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미적 상상력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재료에 대한 친화력과 제어력, 재료를 지배를 해야 되죠. 50m 안에 되는 거 이게 재료를 지배 못하면 이게 중간에 무너지거나 껍데기가 벗겨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료, 재료와 디자인이 합치는 개념을 미적 상상력 속에서 충분히 인식을 해야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건 작가의 경우고, 또 하나는 미술사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책을 쓴 다음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미술이 화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혼자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그 논문이 이제 확대가 돼서 책이 됐습니다만, 그 논문은 2004년도 일본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본 작품을 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17세기 때에 일본에 예수교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때 그 예수상, 성모 마리아상 등의 그런 성상화가 같이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처음에는 그 예수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다가 곧 사도들을 학살하고 신도들을 추방시키고 하는 그런 문명 충돌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간 그 성상화하고 바꿔 말하면 서양화죠. 서양화는 일본에 그대로 지속이 되고 일단은 지하로 들어갔죠. 압박을 하니까 테러를 가하고 압박을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이런 성상화가 한 예를 들면 절간의 천장에 숨겨져 있었어요. 절간은 조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상화는 다 조사해가지고 소장자나 작품 물론 다 파괴시키고 그런데 그 천장에 들어가서 화를 면했는데, 그럴 정도로 서양화는 그대로 전설이 돼서 18세기 때 꽃을 피우고 19세기 때는 더 활짝 열리게 됐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제가 보기엔 이게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다.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미술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답다는 영어의 뷰티라는 개념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이라는 개념하고 동격인데, 그 참은 매력이라는 말을 보통 쓰죠. 그래서 매력. 근데 그 매력이라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마법이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 참이라는 게 그 속에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 그 말하고 동시에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사전 속에 마력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속에는 그런 그 뷰티가 참으로 가고 참이 마력, 참 엔찬트먼트 같은 얘기인데, 그 속에도 아름답다는 것과 마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품 속에는 그런 사람을 이끄는 그런 주문을 가지고 이끌듯이 마력이 들어가 있다. 그런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저는 이제 미술의 화해가 성립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서양 미술사의 다양한 이론들이 어떻게 또 실크로드와 한국 미술, 또 동양 미술의 접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진료와
작가의 의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양지 스님은 주로 소조 조각을 많이 했는데 이미 소조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주의적으로 인체를 재현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읽히는 바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서양 미술사의 이론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김정복 선생님께서 또 질문하실 게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저서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저술활동 못지않게 번역서 중에서도 중요한 책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판 쪽에서 일하다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게 돼서 번역과 연구 활동을 같이 해오고 있는데 제가 그 바르브르그라고 그 토양 해석학을 전초한 그 독일 미술사학자에 관한 편전을 번역해서 보내드렸을 때 전화를 주셔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격려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연구 활동을 이어서 이제 바르브르그를 주제로 그 포럼과 전시를 11월에 하게 되었는데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이게 번역이 한 나라의 지식이나 문화적 흐름에 큰 변화를 주는 거라고 강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외국 저서 중에서 여러 권 번역서를 출간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상미술의 선구적 존재인 그 칸딘스키의 책인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또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안드레 에카르트의 그 최초의 한국 통사인 조선미술사 등을 번역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책들을 직접 번역까지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앞서 화면인데 그런 그 미술의 화해 계기는 서양 미술이나 또 일본 미술이나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미술에도 있다는 걸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6세기 때 고구려하고 백제의 관계인데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이런 그 디자인이 그대로 퍼져나가고 전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내용이 제가 주장하는 바하고 합치가 돼서 참고로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예, 먼저 이제 칸딘스키의 명저인 이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를 이제 번역하게 된 계기는 제 대학 선배 중에 유화대학 교수로 계셨던 김윤수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한참 글을 쓰고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그 문화적인 출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현대인의 사상이라는 책을 이제 엮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예술의 창조라는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서구 20세기 이래 서구학자들 가운데에 예술의 창조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혼자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이제 서양 미술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 중에 번역이 돼 있거나 번역하려는 것들을 뽑아서 그 책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칸딘스키를 맡는 걸로 그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 강사를 하면서 시간 좀 있기에 이 책을 읽고 번역을 일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작업에 참여해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아까 그 현대인의 사상 시리즈 속에 싣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후에 박물관에 들어가고 다시 또 프랑스 유학을 가고 그랬는데 파리에 가서 보니까 뭐 한국서는 그 유럽에 있는 오리지널 추상화를 한 점이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생각만 하면 뭐 어디든지 가서 추상화를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칸딘스키의 원작도 수도 없이 가서 이제 보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귀국하면은 이 남겨둔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완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와서 이제 나머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과당에서 그걸 이제 책을 내겠다고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그 번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대본도 보고 이제 독일어 대본도 비교도 하고 뭐 나중에 프랑스 갔다 온 데는 불어본까지 비교를 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왜 제가 그거를 힘들어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냐 하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세계 미술과의 한국과 세계 미술과의 관계, 말하자면 한국이 세계 미술의 소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번역할 때까지 세계 각국에서 8나라밖에 그걸 번역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유럽의 몇 나라, 영국, 그 다음에 일본도 벌써 일찍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밖에 안 되고 한국이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다행은 다행인데 번역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인데 하여간에 세계 미술의 소외 지역이라는 건 우리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어렵지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에카르트 책인데 에카르트 책은 1929년에 뭐 다 알려져 있다시피 출간이 됐는데 그 재미나게도 영어하고 독일어가 동시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책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69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도서실에 있는 책들도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걸 그때 이제 읽고 관심을 가졌는데 한 가지 이제 흥미있는 일은 흥미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홍섭 선생님으로부터 한국 미술사를 배웠는데 에카르트의 애자도 들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만 고이섭 선생이 에카르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이섭 제자인 진 선생님은 에카르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박물관에 있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이거는 꼭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번역을 했는데 에카르트를 잠깐 그 책의 내용과 관계에서 소개하면 에카르트는 1909년에 약관의 나이에 독일 그 가톨릭 베네딕트파의 선교사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거의 일생을 보내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포교를 하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 풍속, 한국 민속, 한국 음악 많은 걸 익히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한국 그림을 보니까 매료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그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을 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그 참고 자료 같은 데 보면 벌써 중국 미술사, 일본 미술사, 한국 미술사 관계된 걸 다 읽고, 그리고 더 중점적인 거는 독일 문화권의 그런 그 미술 사론,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더군다나 중앙아시아 미술 관계된 그 발굴 보고서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한국 미술사 쓰면서 그건 다 엮어냈어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미술사를 세계 미술사에서 본 그런 관점이죠. 이거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마침 또 역시 열화당의 이균 사장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책으로 번역을 해서 그 책이 한국 미술 통사의 유일한 그 외국 책으로서 나온 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제 개인 조서는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이건 이제 에카르트가 한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건데,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외관에 이제 그 독일 선교사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바스찬 임이라는 신부님한테 편지해가지고 사진 좀 보내라고 해서 이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책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인데, 이거는 고려대학교 관계가 되는 책입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미국 순회 전시 도록이죠. 근데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96년에 시작을 해서 98년 동안 몇 년 거쳐서 했는데,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한 대학의 회화 소장품이 이렇게 국보 보물급의 소장품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도 드문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걸 이제 다 엮어서 이제 해외 전시를 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대학 등에서 여러 대학을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일에 그때 고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여해가지고 작품의 선정, 조선시대 선비의 묵향이라는 이 제목도 뭐 제가 붙였다면 좀 뭐합니다만, 제목, 그 다음에 작품 선정, 그 다음에 원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원고의 영어 번역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저서나 다름없는 그런 애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 저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에디터의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내용도 그렇지만 앞에는 제 책을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이거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고 한 대학의 소장품이 해외 전시한다는 건 이건 거의 전무, 아주 후무란 말은 제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만, 전무했던 일을 고려대학에서 저질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건 아주 좋은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제 번역서하고 관계해가지고 이 책을 예외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를 번역하심으로 인해서 한국 미술사의 그 연구의 역사를 또 끌어올리시고, 또 그 칸딘스키의 그 유명한 저서의 그 번역본을 통해서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의 소외지대가 안 되도록 우리가 9번째,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세계 9번째 번역본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게 됐고요. 또 한국 미술을 세계에 소개하시는 걸 통해서 정말 한국 미술과 미술사가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근데 또 퇴임 전에도 퇴임 후에도 계속 활발히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이후에, 지금 이후에 또 어떤 책을 집필 계획 중이신지, 그래서 저희가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서 또 후속적인 그래서 정말 세계 미술에 우뚝 서는 미술사가 되는 그런 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간간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관점이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과의 관계,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의 위상에 놓고 연구하는 거. 그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한국 미술과 실크로드 미술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일부는 이미 앞선 책에서 발표를 했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더 집중해서 조만간 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걸음이 황소걸음도 아니고 워낙 느려가지고 언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선생님 책 내실 때 이렇게 조금씩 뭐 교정도 좀 봐드리고 또 한번 읽어봐달라고 그래서 또 읽고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책을 내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야 하는 거구나 좀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제 교육자로서 강의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선생님 강의 학기말 고사는 어려운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학부 때 시험 문제가 괄호 넣기도 있었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그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 철학을 통해서 앞으로 후학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주수환 교수가 이 괄호 넣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기 고대 교수님 몇 분 계시지만 이 노트 검사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전제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냐?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데는 노트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고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거 받으면은 성적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왜? 노트만 보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험 안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숙으로 돌아가지고 너도 나도 검사 책상이 만큼 써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별난 일을 하긴 했죠. 근데 사실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제가 그냥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스스로 하는 일이거나 남이 부탁했던 일이거나 제가 하기로 작정했으면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학교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의 준비가 잘 된 날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학교 가는 것도 즐겁고 가서도 아주 즐겁죠. 그만큼 강의고 뭐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기본적인 뭐 아까 말씀대로 교육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학생에게도 또는 후학들에게도 최선을 다해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 연결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한두 개만 덧보탠다면 지금 뭐 여기
같이 동석한 후배 교수들은 뭐 이미 그런 시간은 지나갔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라도 제 주장은 연구자에게는, 부학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는 외국어를 열심히 해라. 외국어를, 전공에 관계되는 외국어를 열심히 해둬야, 왜냐면 외국어는 문화를 보는 창이거든요, 창. 이 방에 창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동서남북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영어라는 창이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중국어라는 창이 하나 뚫려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문화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창이 아무것도 안 뚫렸거나 하나밖에 안 뚫리면 그렇게 불안하고 부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게 좋다. 요새 뭐 번역기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독일 경우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인접 학문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말하자면 미술사의 직접적인 인접 학문은 고고학이죠. 그 밖에도 철학, 민속학, 미학, 인류학 이런 것들도 뭐 전문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책을 읽고 소화는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작품 분석에 살이 찌는 거죠. 네, 살이 찌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선생님을 그 곁에서 뵐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선생님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연구해 오시고 또 강의해 오신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또 지금 한국미술사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학회 이 미술사에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학회에 한번 또 해주실 말씀,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순서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맨 나중에 하게 됐는데, 앞에 많은 전임 회장님들 또 원로 선생님들께서 학회에 주문하는 건 다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까지 또 부대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냥 아주 비근한 학술 발표의 경우 다른 학교하고 연대해서 같은 장소적,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개최를 하면 필요한 게 다른 전공이라고 해도 관심 있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꼭지 듣고 저기 가서 또 옮겨서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은 그런 게 많이 하는데 그때 한때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수나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짜를 따르자고 하면 그걸 가기 힘듭니다. 갈 수도 없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만, 학회지를 영어로 내는 거를 어떻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그 원고 중에 몇 개를 뽑아서 학회장이 당선이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할 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영어로 내는 것까지 내는데, 요새 같으면 그 컴퓨터가 발전돼가지고 그렇게 그 비용 안 들이고도 자체 작업을 해가지고 어려움 없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간단한 학회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한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맙습니다. 아마 세계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미술사 학회가 해야 될 일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